자녀에게 무조건 5가지를 속여라. 죽을 때까지 내 편 된다. 당신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솔직히 말하셨나요? 사랑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거짓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가장 따뜻한 사랑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짓의 시작.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은 아이의 눈이 세상을 처음 본 날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며 등을 토닥였고, 엄마는 울지 않아 하며 등을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이 거짓은 회피가 아니라 방패였고, 기만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특히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진실을 가립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거짓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였으며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늘 내 편이야. 이 말은 언제나 절반쯤은 거짓이었습니다. 자녀가 어긋난 길을 갈 때 부모는 누구보다 먼저 반대의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들키지 않게 감춰야 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방황하는 자녀의 발을 다시 일으키는 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라도 다시 돌아오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엄마 아빠는 안 힘들어. 이것도 분명한 거짓이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온 저녁.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뱉는 그 말 속엔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은 나눠야 한다지만 부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째,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 말 또한 세상 앞에선 얼마나 무력한 문장입니까? 현실은 냉혹하고 가능성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가능성이라는 거짓을 심어줍니다. 그 믿음이 자존이 되고 자존이 결국 삶을 끌고 갑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아직 신이 살아있음을 믿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되길 바라면서. 넷째, 내가 날 닮아서 너무 좋아. 사실 부모는 자식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그대로 보는 듯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성격은 나를 닮았어 하며 마음이 철렁하고, 저 눈빛은 어릴 때의 나 같아 하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넌 나를 닮아서 더 사랑스러워.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를 그 작은 존재를 통해 덮고 싶었던 겁니다. 다섯째,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마지막까지 부모는 이 말을 놓지 않습니다. 붙잡기 위한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도덕은 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지만 부모의 사랑은 때로 이성을 넘어섭니다. 옳고 그름의 저울이 무너질 때 부모는 자녀에게 등 돌리지 않기 위해 그 거짓을 선택합니다. 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말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걸 부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처음 꿈을 꾸려 할 때 그 시작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의 첫 응원을 해줄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믿음이라는 환상을 통해 삶을 지탱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연금술사였습니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듯 말해주고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속아가며 자녀를 세워줍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 아파도 지쳐도 때로는 버겁고 외로워도 그 마음을 말하면 아이의 눈에 짙은 구름이 낄까봐 부모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녀의 무게를 덜어주려는 가짜 평안이었고 사랑이라는 방어막이었습니다.
노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마음을 숨김으로써 부모는 더 단단한 벽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기대도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는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은 절반쯤은 진심이면서도 절반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자녀가 떠나려 할 때, 세상이라는 물살에 휩쓸려 나아가려 할 때, 그 걸음을 붙잡기 위해 부모는 자신을 더 약하게,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이면에는 넌 충분히 떠나도 돼.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비로소 사라진 일상 속에서 혼자 울고 웃으며 그 빈자리를 견뎌냅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이 말은 더 자주, 더 단단히 반복됩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구석에는 참을 수 없던 외로움과 견디기 힘들었던 희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이 말 한 줄로 그 모든 시간을 덮습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덕은 감정의 진실함에 있지 않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태도에 있다고. 부모는 자신의 고통을 자녀의 시간 앞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자녀의 걸음을 묶을까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는 용기이며 거짓은 때로 가장 깊은 진실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거짓을 품고 살아오셨나요? 어떤 말들을 끝내 말하지 않았나요? 그 침묵은 지금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들은 왜 말하지 않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않는 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가 되는 말들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멀리 떨어진 채로 묵묵히 지켜보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철학은 본질을 묻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진실을 숨긴 채 사랑은 거짓말을 택했을까요? 그 답은 존재의 무게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인간은 나라는 단어를 뒤로 물리고 누군가의 부모로 존재합니다. 이 존재는 곧 책임이었고 책임은 많은 것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말없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부모의 거짓은 침묵 속에서 길러진 덕이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보면서도 함부로 꾸짖지 못하고 자신의 눈빛만으로 조심스레 방향을 틀게 하려는 그 태도는 가르침이 아닌 배려였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말들을 꺼내지 않는다는 건 약한 자의 회피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부모의 그런 거짓은 결국 자녀에게 언젠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좋은 습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습관처럼 반복되며 자녀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자식은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스스로 부모가 되어 보았을 때 그 거짓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때는 이미 말해주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리움만 남게 되지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하지 않음 속에 더 깊은 진심이 담겨 있다고. 자녀가 떠난 후에도 부모는 마음속에서 그 거짓을 반복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넌 나의 기쁨이었어. 이 말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바로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스스로 휘말려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말들을 품고 사셨나요? 끝내 하지 못한 그 말들 속에
혹시 당신이 감춘 진짜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철학은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세 번째 이야기. 부모는 언제부터 투명해졌는가? 자식들이 자라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배경처럼 흐려집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었던 존재가 점점 목소리도 표정도 감정도 흐릿해집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순리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는 사라지는가?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진심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그토록 투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낮추다 보니 언젠가는 그 존재가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밥이 되어주고 그림자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뒷모습이 되어주며 부모는 천천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망각이며 의도된 희생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접고 자신의 상처를 묻고 자신의 청춘을 묻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강해지기 위해 상처받는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대신 맞았습니다. 말없이 방패가 되었고 어떤 날은 투명한 유리가 되어 자녀의 시선을 막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자녀는 그 투명한 존재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워서, 그리하여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당연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친 것들, 그 당연함 속의 위대함을 철학은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오늘도 부모는 어딘가에서 투명하게 존재합니다.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그 존재를 스스로 지워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녀라면 지금 그 투명한 뒷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말하지 않은 5가지 거짓을 당신은 이제 조금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짓을 품은 말들의 유산. 시간은 말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많은 말들이 생략되고 잊히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것은 언제나 말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들은 말을 남기기보다 말하지 않음을 남기고 떠납니다. 노장은 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름 붙일 수 없고 침묵 속에서만 흐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유산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참아낸 말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사실 나도 포기하고 싶었어. 너 때문에 내 삶이 너무 버거웠다. 이런 말들을 부모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 결과 자녀는 그런 말들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덕이란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사랑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감추고 견디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의 삶은 그 감정의 총합입니다. 무수한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시간, 무수한 말에선 안 되는 말을 견딘 인내,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조용한 유산이 됩니다. 자녀가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본 후의 일입니다. 그제야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무게는 사랑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유일한 단위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말로 드러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된다고. 부모의 거짓은 그들의 삶 전체가 증명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시간을 자식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녀가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자녀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끝내 자녀가 부모를 기억할 때 좋은 기억만 남도록 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침묵의 무게를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 거짓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삶이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5번째 이야기. 사랑은 왜 끝내 말이 되지 못하는가?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너무 많았기에 오히려 단 한마디 말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부모는 사랑이 말로 깎여나가지 않도록 그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에게 너 때문에 힘들었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이 사랑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 말은 진실일지라도 사랑의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까봐, 그 말이 자녀의 가슴에 흉처럼 남을까봐 끝내 참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보다 들려오지 않았던 침묵이 더 컸음을, 그들이 받은 선물보다 숨겨졌던 희생이 더 깊었음을. 칸트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수단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수단이 되어 자녀의 삶이라는 목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런 존재는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도덕적 주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도덕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그저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행했으니까요.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은 왜 늘 불완전한가? 왜 끝내 말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논리보다 시간으로, 형체보다 여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부모가 떠난 뒤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남겨진 저녁 식탁, 불 꺼진 거실, 전화기의 무음,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문득 그들이 해왔던 거짓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그 거짓은 사랑이 말이 되지 못한 자리를 묵묵히 채워주었던 언어입니다. 그들은 끝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의 말없는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부모의 말이 늦게 도착하는 이유. 자녀는 언제 부모의 거짓을 깨닫게 될까요? 대부분은 너무 늦게, 때로는 너무 멀리 와서야 그 뜻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말들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늘 내 편이야. 내가 있어서 참 좋았어. 그 말들이 사실은 자녀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패였다는 걸.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단순히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이 왜 필요한 거짓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엔 몰랐던 그 말 없는 사랑의 깊이, 이제는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자신이 힘들어 주저앉을 때 자신도 자식에게 아빠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웃고 있을 때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그때 부모도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강함이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감췄고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 침묵이, 그 희생이 결국 자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내 말이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는 믿음. 당신은 부모에게서 어떤 말을 가장 늦게 이해하셨나요? 그 말은 지금 당신이 자녀에게 건네고 있는 말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 말이 아닌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 이야기.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방식만 달라진다. 자녀가 자라면 부모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등을 토닥이고 손을 잡고 밥을 먹이고 잔소리를 했는데 이젠 그 모든 것이 간섭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단지 표현의 방식만 달라질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 손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손이 다치지 않기를, 그 손이 외롭지 않기를, 그 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부모는 더 이상 매일 밥을 차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혼자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입에 넣어주던 음식 대신 이제는 마음으로 씹어 삼키는 안부를 보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전환입니다. 같은 사랑, 다른 방식. 침묵이 많아지고 표현이 줄어들며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랑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 말없이 묻지 않고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러니 자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침묵이 거리가 아니었고 그 무심함이 단절이 아니었으며 그 모든 변화가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그리고 부모 또한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잊지 않기를. 철학은 가르칩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지는 것이라고. 다만 그 말은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깊은 방식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8번째 이야기. 자식은 결국 부모의 거울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자식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기 시작합니다. 말투 하나, 습관 하나, 무심코 내뱉은 한숨까지 그 안에 스며든 부모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어릴 적엔 이해할 수 없었던 말투,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이젠 내가 자식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말하지 않지만 만물을 이롭게 한다.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조용히 무심한 듯,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삶을 바꿔놓은 사람들. 자식은 자주 부모의 반대를 닮습니다. 말이 많은 부모 밑에 과묵한 자식이 자라고 걱정 많은 부모 아래 무심한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기 시작하면 그 반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반복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지금 내가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과 똑같다는 걸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철학은 반복을 경계하지만 삶은 반복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식은 부모를 거부하다가도 어느 순간 부모의 입장이 되어 그 진심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가 했던 그 거짓된 진심이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늘 내 편이야. 그 거짓을 이제 나도 입에 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리도록 울컥해집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삶이라는 시간이 닦아줘야 비로소 그 얼굴을 선명히 비춥니다. 당신도 언젠가 자식에게 같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짓이 당신이 받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은 한 세대를 건너 살아남습니다. 9번째 이야기. 가장 아픈 거짓은 마지막 인사에 숨어 있다. 부모는 떠나기 전까지도 끝까지 자식에게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입원실 침대 위에서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끝까지 자식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괜찮다. 다 나을 거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말들은 진심과 너무 닮은 거짓이었고, 거짓이면서도 진심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은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자식을 남기고 가는 것이었기에 끝까지 괜찮은 척을 합니다. 그 거짓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마지막 말을 믿으며 슬픔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지막 말이 얼마나 깊은 눈물로 씌어졌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 거짓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아픈 선택이었고, 그 거짓은 오히려 자식에게 평생 지켜야 할 진심으로 남습니다.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아빠는 널 믿는다.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그 말은 사실 자식이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긴 마지막 등불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장 깊은 진심은 오히려 말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고. 부모의 마지막 거짓은 그 어떤 진실보다 오래갑니다. 죽음이 가져가지 못한 사랑의 마지막 흔적으로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은 그 말들을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을 다시 꺼내어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죽지 않고 거짓은 진실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그 거짓은 결국 당신을 지킨 진실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오래 남는 말은 진실보다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단 걸 알아도 우리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은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난 아프지 않아.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없이는 못 산다. 넌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나는 늘 내 편이야. 이 5가지 거짓은 하나하나가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견디게 한 진심이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때때로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상대를 무너뜨리고 어떤 거짓은 상대를 살려냅니다. 부모는 그걸 너무 잘 알기에 자식을 살릴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 거짓은 부모가 스스로를 잃는 과정이었고 자식을 지켜내는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거짓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믿음 없이도 믿음을 주는 말, 희망이 없어도 희망처럼 들리는 말, 그 말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철학보다 더 깊고 실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식에게 언젠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말 안에는 분명 당신의 사랑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짓으로 지켜내는 것. 그 거짓이 죽을 때까지 자녀 곁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진실이 됩니다. 사랑은 늘 진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거짓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감췄고 외면했지만 그 모든 침묵과 모순이 당신을 지켜낸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거짓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다른 철학, 다른 사랑, 다른 사유로 당신 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